안녕하세요. 오늘도 520 채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핫한 이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최근 배우 하영의 집안을 둘러싼 친일 논란이 불거지면서 친일파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다시금 쏠리고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핵심은 따로 있어요. 매국노들이 남긴 그 수많은 재산, 그리고 그걸 물려받은 자식들은 과연 지금 어떤 삶을 누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들이 가졌던 막대한 부의 행방부터 현재 후손들의 구체적인 삶의 궤적까지 하나하나 파헤쳐 볼게요. 내용을 보시다 보면 다소 분통이 터지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휴대폰을 던지시면 안 돼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친일파의 후손들이 대대로 막대한 재산을 승계받아 아주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연 이 소문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오늘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넘기는 데 앞장서며 친일파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이완용의 일생과 그 재산의 향방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대한제국은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정미조약, 그리고 1910년 경술국치라는 세 차례의 단계를 거치며 일제의 나라를 빼앗겼죠. 각각의 조약 체결에 앞장섰던 매국 관료들을 우리는 을사오적 5명, 정미칠적 7명, 경술국적 8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의 매국 조약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며 이른바 매국 3관왕을 차지한 유일한 인물이 있죠. 바로 이완용이에요. 사실 이완용의 시작은 의외의 모습이었어요. 가문이 기울어진 양반가 출신이었으나 흥선대원군과 사돈관계였던 이호준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출세의 발판을 마련했죠. 1882년 과거에 급제한 뒤 탄탄대로를 걸으며 순종의 스승 역할까지 맡았고 미국 파견을 통해 서양 문물을 일찍 접하면서 근대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1896년 아관파천 당시에는 고종 황제를 보호하며 두터운 신임을 얻었고 한때 독립협회 2대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죠. 하지만 1898년 이후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1904년 러일 전쟁을 통해 일본의 세력이 득세하자 이완용은 망설임 없이 기회를 포착해 변절해요. 시대 흐름에 맞춰 일제의 조선 침략에 적극 협력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을 주도했으며 1907년에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핑계삼아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 해산까지 강행했어요. 결국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을 앞장서 체결하며 국가의 주권을 일제에 완전히 넘겨주고 말았죠. 그 반대급부로 이완용은 일본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자귀인 후작을 부여받았고 현재 가치로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은사금을 챙기며 극상의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SB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완용이 생전에 끌어모았던 토지는 약 2234만 갱약 676만 평에 달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7.7배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그는 사망하기 직전부터 해방 이후의 재산 몰수를 예상이라도 한 듯 땅을 현금화하기 시작했고 이 자산들은 아들 이항구를 거쳐 후손들에게 차례로 상속되었어요. 더욱 기막힌 사실은 광복 이후에 벌어졌죠. 1993년 이완용의 증손자인 이윤영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서울 부가현동 일대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어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는 이 땅 가운데 일부인 약 700평을 매각해 약 30억 원을 챙긴 뒤 캐나다로 유유히 이민을 떠났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윤영이 1997년 서울 부가현동 부지 약 712평을 처분한 후 캐나다로 이주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었어요. 이완용 가문의 후손들을 더 살펴보면 아들 이항구는 일제로부터 백작 자기를 넘겨받았으며 중일전쟁 시기 국방헌금을 모금하는 등 친일 행각을 지속했죠. 손자인 이병길, 이병주 역시 일제가 준 자기를 세습하며 기득권을 누렸어요. 그리고 증손자 이윤영에 이르러서는 조상 명의의 부동산을 두고 국가와 법정 싸움을 벌였고 결국 반환받은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국외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돼요. 이완용이 보유했던 전체 토지 가운데 국가가 실제 환수한 면적은 전체의 0.05%에 불과하죠. 나머지 99.95%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은 제대로 몰수되지 못한 채 후손들에게 그대로 세습된 거예요. 대부분의 재산은 광복 이전에 매각되었거나 은닉 승계된 것으로 파악돼요. 즉 이완용이라는 인물은 사망했을지 몰라도 그가 축적해둔 경제적 기틀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 인물은 이근택이에요. 이근택은 1905년 을사늑약 당시 군부 대신으로서 조약 찬성에 앞장섰고 1910년 한일 병합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일제로부터 자작자기와 함께 현재 가치 약 30억 원에 이르는 5만 원의 은사금을 받은 인물이죠. 하지만 이 집안의 문제는 개인의 친일에 그치지 않았어요. 오형제 중 무려 3명, 이근호, 이근택, 이근상, 이 조선귀족 자기를 받는 등 가문 전체가 친일 행보를 걸었죠.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올려진 이근택 집안 사람만 무려 6명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친일 가문이었어요. 이근택의 아들 이창훈 역시 1919년 아버지가 숨지자 자작자기를 그대로 상속받았죠. 그는 조선귀족 신분으로 일제의 여러 관변 행사에 참여하며 식민통치에 앞장서 협조했어요. 1948년 해방 이후 반민특위의 조사 명단에 오르기도 했으나 정작 당사자인 이근택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기에 법적 처벌을 피했죠. 후손들 또한 자기를 직접 승계받지 않았다는 이유나 관련 법제상의 한계 등을 들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났어요. 1945년 일제가 패망하면서 조선 귀족제도 자체는 완전히 소멸했어요. 그러나 이 가문이 누리던 막대한 경제적 자산까지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정부 산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몰수한 이근택 일가의 부동산은 그들이 가진 전체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으며 충청도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에 퍼져 있던 수십만 평의 토지는 이미 광복 직후 매각되거나 타인 명의로 넘어가 추적조차 불가능했어요. 이후 이근택의 후손들 중에는 학계로 진출해 대학 교수로 재직한 인물이 있었으며 공주대학교 총장직을 역임한 인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 번째 인물은 이지용이에요. 이지용은 조선 왕실의 직계 종친 출신이었죠. 흥선대원군의 형인 흥인군 이채응의 손자로 고종 황제와는 오촌지간인 가까운 혈족이었어요. 왕실의 피를 받은 핵심 고위 관료가 직접 나라를 팔아넘기는데 앞장섰던 것이죠. 이지용은 을사오적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태도로 일제에 협조했어요. 1904년 외부대신으로 있던 시절 일본 공사 하야시 공조에게 현재 가치 약 20억 원에 해당하는 10만 엔의 거액 뇌물을 받고 대한제국의 군사요충지 사용권을 넘겨주는 한일의정서 체결을 주도했죠. 당시 이지용은 시세 흐름이 이러하니 일본과 손잡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궤변으로 매국 행위를 정당화했어요. 1905년 을사득약에 동의한 데 이어 1910년 한일병합 때 일제로부터 백작 자기와 함께 현재 가치 약 60억 원에 달하는 은사금 10만 원을 받아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죠. 그러나 나라를 판 대가로 얻은 엄청난 자산의 상당 부분을 기생과의 유흥과 도박으로 탕진하면서 도박꾼 백작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이지용이 1928년 사망하자 그의 자기와 남은 자산은 양손자인 이영주에게 계승되어 2대에 걸쳐 조선 귀족의 특권을 누렸죠. 해방 이후 정부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지용 일가가 보유했던 서울 및 지방 각지에 토지 10만 객을 국가 귀속 대상 결정 목록에 올렸어요. 하지만 광복 이전에 이미 탕진 처분되었거나 제3자 명의로 세탁된 비중이 80% 이상이었기에 실제로 국가 환수가 완료된 재산은 극히 미미했죠. 이지용 후손들의 현재 근황은 상대적으로 많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번째 인물은 권중현이에요. 권중현의 가문 배경에는 대단히 아이러니한 역사적 사실이 숨어있죠. 부계로는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을 이끈 권율 장군의 10대 손이며 모계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조선을 구해낸 두 영웅의 피를 물려받은 자손이 300여 년 뒤 나라를 팔아치운 매국노가 된 것이죠. 1905년 을사득약 체결 당시 농상공부 대신이었던 권중현은 처음에는 반대하는 척 흉내를 냈으나 결국 조약 서명에 찬성하며 을사오적에 이름을 올렸어요.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일제로부터 자작자기와 은사금 5만 원, 현재 가치 약 30억 원을 수령했으며 이후 19년 동안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및 고문으로 있으면서 매년 높은 액수의 수당을 받아 챙겼죠. 권중현은 1919년 3.1운동 직후 일종의 가책을 느껴 일제에 자기 반납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했어요. 결국 1934년 80세의 나이로 숨질 때까지 호의호식했고 그 자기는 양자 권태환에게 세습되어 2대에 걸쳐 친일 특권을 이어갔죠. 권태환 역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해방 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권중현 일가의 부동산은 충남과 전북 일대의 13필지, 공시지가 기준 약 13억 원 규모였어요. 하지만 그가 생전에 끌어모았던 수십만 평의 토지 대부분은 이미 광복 이전에 매각되었거나 자식들에게 편법으로 은닉세습되어 실제 환수율은 전체 재산의 극히 일부분에 그쳤죠. 다섯 번째이자 을사오적의 마지막 인물은 박재순이에요. 박재순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시기 충청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농민군 진압에 관여했던 인물이죠. 이후 외교수장인 외부대신으로서 1905년 을사늑약 서명에 참여했고 1910년 한일병합 때에는 내무대신으로 국권 강탈에 앞장섰어요. 그 대가로 일제로부터 자작자기와 함께 현재 가치 약 30억 원에 해당하는 은사금 5만 원 및 매년 고액의 연금을 지급받았죠. 박재순이 1916년 58세로 사망하자 당시 겨우 11세였던 그의 아들 박부양이 자작자기를 세습받았어요. 박부양은 20세 남짓한 어린 나이에 한성은행의 대주주가 되어 희귀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유락을 즐겼고 이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서기관 등을 맡으며 2대에 걸쳐 친일 관료로 적극 활동했죠. 그러나 박부양의 두 아들, 즉 박재순의 손자대에 이르러 가문의 향방은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장남은 일본군 학병에 지원했던 반면 1924년생인 차남 박승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했죠. 할아버지는 나라를 팔아넘긴 을사오적, 아버지는 일제의 특권을 누린 친일 관료라는 굴레 속에서 박승윤은 가문의 부귀영화를 스스로 거부했어요. 경기중학교와 경성법학 전문학교를 졸업한 박승윤은 1944년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었으나 입대 직후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여 중국으로 이동한 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 제2지대에 전격 입대했죠. 음악적 소양이 뛰어났던 박승윤은 광복군 동료들에게 애국가와 독립군가를 가르쳤고 1945년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며 헌신했어요. 매국노의 손자가 광복군 전선에서 애국가를 지도하는 역사적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할아버지 박재순이 남긴 약 20억 원대의 친일 자산과 사회적 특권을 모두 포기하고 속죄의 길을 걸었던 박승윤은 1998년 7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문의 죄업에 대한 깊은 부채감을 안고 살았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들은 을사오적 5명이었어요.
그러나 친일파가 단지 을사오적 5명뿐이었을까요? 1907년 정미조약, 1910년 한일병합으로 이어지는 세월 동안 일제에 협력한 인물들은 끊임없이 나타났죠. 그렇다면 이들의 후손과 재산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을사오적 외에 대표적인 친일 인사 5명을 추가로 알아보실게요. 첫 번째는 송병준이에요. 송병준은 정미칠적 7명 중 1명으로 일진회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며 한일병합을 적극적으로 선동했죠. 그가 일제강점기에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된 토지는 평수로 바꾸면 약 259만 평에 이르러요. 문제는 광복 이후였죠.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송병준의 토지 중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면적은 고작 0.07% 수준이죠. 즉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이 존재했음에도 실제로 국가가 몰수한 면적은 극히 미미했던 거예요. 심지어 송병준의 후손들은 이후에도 조상 명의로 남아있던 땅을 두고 국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일으켰죠. 나라를 팔아 챙긴 재산이 해방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었던 셈이에요. 증손자 송도노는 송병준 명의로 되어 있던 인천 부평구 일대 부평 미군기지 부지 약 10만 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2000년대 들어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토지 반환 소송을 냈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두 번째 인물은 민병석이에요. 민병석은 경술국적 중 한 사람으로 한일 병합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죠. 토지 총 156필지 약 102만 개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려요. 당시 시가로 무려 257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죠.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257억 원이 민병석 1인의 재산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민병석을 포함한 10명의 부동산을 합산한 금액이죠. 그만큼 당시 친일재산 문제가 몇몇 집안만의 문제가 아닌 광범위한 사안이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리고 민병석의 이름은 실제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서에도 똑똑히 올려져 있죠. 민병석 가문은 해방 이후에도 법조계와 사회 핵심 분야에서 활동한 후손들이 배출되었어요. 장남 민복기는 일제강점기 법조인을 거쳐 광복 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제5, 6대 대법원장을 역임했죠. 그의 대법원장 재임 기간은 1968년부터 1979년까지였어요. 차남 민홍식은 조선총독부 관료 및 언론인으로 활동했죠. 손자들 역시 법조계와 정재계로 진출하며 유력 가문을 형성했어요. 이 가문이 충청도 일대에 소유했던 약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고위직을 거치며 부를 축적하고 유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죠. 세 번째 인물은 이병무예요. 이병무는 정미칠적이면서 동시에 경술국적에도 이름을 올린 인물이죠. 특히 대한제국 군대 해산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병무 역시 단순한 역사적 인물로 잊혀지지 않죠.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 기록에는 이병무와 그 일가의 자산 또한 조사 대상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처럼 친일행위에서 자기 및 특권 획득, 재산 형성, 그리고 상속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수많은 친일 인사들에게 일반적으로 되풀이되었던 것이죠. 이병무의 후손 중에서는 이남기가 대표적으로 거론돼요. 이남기는 제12대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 환경부 차관을 거쳐 대기업 회장, 부회장 및 환경 관련 단체 수장을 지냈죠. 1988년에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1992년에는 환경부 차관직을 수행했어요. 언론 등에서 주요 환경 전략 전문가로 평가받기도 했죠. 이병무가 정미조약과 군대 해산 이후 친일 군대에서 중장으로 복무하며 다져놓은 경제적 토대 역시 가문 대대로 세습되었다는 지적이 존재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후손 개인에게 조상의 죄를 무조건 덮어씌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 시절에 형성된 경제적 기반이 해방 이후 어디까지 지속되었는가 하는 문제죠. 네 번째 인물은 조중웅이에요. 조중웅 역시 정미칠적과 경술국적 양쪽에 모두 속하는 인물이죠. 정미조약과 한일병합 과정에서 일제에 협력했고 자기를 받은 대표적 친일 관료였어요. 조중웅 역시 친일재산국가 귀속 결정문에 명확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발간한 국가귀속 결정 보고서에는 조중웅의 재산과 관련된 결정문이 별도로 수록되어 있어요. 이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대상자만 해도 몇몇이 아니라 수백 명 단위에 달하죠. 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일제강점기 친일 행각의 대가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 450명의 후손 소유 재산을 추적 조사했어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였던 것이죠. 조중웅의 아들 조대호는 일제 자작 자기를 세습받았고 일본 제국 육군 소위로 근무했어요. 그리고 후손들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2008년 몰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과 항소를 진행했죠. 당시 해당 토지는 약 2억 원 상당으로 파악되었어요. 그러나 후손들은 최종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해당 토지는 국고로 환수되었죠. 마지막 5번째 인물은 윤덕영이에요. 윤덕영은 경술국적 중 한 사람이죠. 아마 그의 이름보다는 그가 남긴 특이한 건축물로 더 유명할지도 몰라요. 바로 서울 옥인동에 존재했던 벽수산장이에요. 윤덕영은 순정효 황후 순종의 비의 100%, 경술국치 당시 어전회의에서 병합조약 체결을 강요했던 핵심 인물이죠. 한일병합 이후 일제로부터 자작 자기와 은사금 5만 원을 받았어요. 그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옥인동 일대의 부동산을 대규모로 사들였죠. 1917년 당시 윤덕영이 소유했던 옥인동 일대 토지는 무려 16,628평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는 당시 옥인동 전체 면적의 약 49.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죠. 그리고 그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 바로 프랑스 양식의 대저택 벽수산장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이 화려한 저택을 서울의 아방궁이라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이 거대한 대저택도 영원할 수는 없었어요. 윤덕영이 1940년 세상을 떠난 후 벽수산장은 1941년 일본계 기업으로 넘어갔고 광복 이후에는 병원 및 미군 장교 숙소 등으로 사용되었죠. 그러다 1966년 화재로 일부가 불탔고 결국 1973년 완전 철거되었어요. 윤덕영은 생전 약 2만 평에 달하는 저택과 부지를 소유하며 이완용을 능가할 정도의 막대한 부를 누렸던 것으로 전해져요. 그러나 광복 전후 재산이 해체되고 매각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동산은 민간에 넘어가거나 분할되었죠. 이후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추적조사를 통해 일부 남아있던 토지가 국가로 환수되었어요. 직계 후손들 중 대다수는 해외로 이주했거나 이후에 구체적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친일 행위로 얻어낸 기득권과 재산이 해방 이후에도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었죠. 이처럼 매국노와 친일파들은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목숨과 전 재산을 헌신했던 분들, 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친일파 후손들에게 세습된 막대한 자산과 비교했을 때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남겨진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되찾은 기쁨을 노래해야 하는 날이지만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전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가문들은 해방 후 지독한 가난과 연좌제의 고통 속에 잊혀져 갔고 정작 나라를 팔아넘긴 이들의 후손들은 그 부와 기득권을 대물림하며 당당히 살아왔다는 이 잔인한 현실, 과연 우리는 이 뒤틀린 역사를 어디까지 바로잡았을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단순히 쉬는 날로 지나치기 쉬운 오늘,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핫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520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